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오랫동안 교직 생활을 해온 분이었어요. 체육 선생님이었던 아버지는 학교 내에서도 훌륭한 성품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교직 생활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언제나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가끔 저에게도 저런 선생님이 계셨다면 학교 생활이 한층 더 즐겁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하고는 해요. 자식인 제가 아버지가 저의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무척이나 좋은 부모이자 교사였죠. 어린 시절 아주 가난했던 아버지는 사실 선생님이 될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공업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웠다고 해요. 그래서 졸업 후에는 바로 전기 기술자로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던 아버지는 일을 하면서도 항상 이것이 내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에게는 뭔가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한 불편함이 내내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는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해요. 이런 것보다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물론 생계를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공부를 같이 하게 된 거죠. 아버지의 꿈은 교사였어요. 그 중에서도 체육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왜 체육교사가 되고 싶었어? 이 다른 과목은 내가 영 못했거든. 남들을 가르칠 정도로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 에이, 아빠 시험 합격한 거 보면 다른 과목도 다 잘한 거잖아. 어릴 때부터 체육이란 과목을 참 좋아했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체육 선생님들이 다 무서운 분들밖에 없었어. 남자 선생님이고 남학생들 상대하다 보니 애들 군기 잡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같은데 뭔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체육이라는 과목이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이 다양한 활동들이 많아서 정말 재밌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워낙 무서우니까 빠지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많았어. 특히 신체 활동에 자신 없는 친구들이나 우리가 약골이라고 부르는 몸이 약한 애들은 체육 시간만 되면 어떻게 빠져나갈지 궁리하느라 바빴지. 아휴, 그게 참 아쉽더라고. 너무 재밌는 활동도 많고 앉아서 공부만 하는 딱 그 나이에 가끔 하는 체육 활동이 얼마나 성장하는 청소년기에 중요한데 다 같이 즐겁게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늘 하고는 했단다. 그래서 체육 선생님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 내가 체육 선생님이 되면 모든 아이가 항상 참여하고 싶을 정도로 재밌는 수업을 만들고 싶었거든. 그리고 막상 교사가 되어보니까 아유, 애들 다루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하고 깨닫기도 했지. 아무튼 그 시절에 왜 선생님들이 무섭고 엄하게 대했는지 알 것 같기도 하더구나.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공부도 해서 아버지는 마침내 체육교육학과에 합격했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늘 불안했다고 해요. 하지만 다행히 노력이 보상받아서 대학생이라는 꿈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끝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대학 생활을 해야 했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유로운 집안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공부해온 저로서는 아버지의 어려움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교사가 된 아버지는 정말 꿈을 이루었어요. 자신이 바라던 이상적인 체육교사로 활동을 했거든요. 늘 겸손한 분이라 자기는 그냥 다른 선생님들처럼 했다고 하지만 졸업 후에도 아버지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하는 제자들이 꽤 많았어요. 스승의 날이면 아버지가 담임이 아닌 반의 아이들까지 편지를 써서 보낼 정도로 아주 인기 있는 선생님이었죠. 가끔 아버지 학교에 놀러 갈 때면 다른 학생들이 저런 분이 부모님이라서 참 좋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졸업한 지 꽤 지난 후에도 인사를 하러 오는 제자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매번 새롭게 느낄 수 있었어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유독 신경 쓰이는 제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래도 어린 시절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가난한 집안에서 어렵게 살아왔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자신과 상황이 비슷한 학생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는 했어요. 아버지는 중학교 교사였는데 생각보다 어린 나이라며 그 나이대에 부모님이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안다고 늘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했어요. 아버지가 이야기해준 제자 중에 제 기억에 남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졸업 후 성공한 모습으로 만나 같이 식사를 한 분들도 있고 뭔가 대단한 직업을 갖게 된 것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찾게 된 분들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모습들은 엄청난 부를 쌓거나 대단한 직장이나 연봉을 받는 게 아니어도 굉장히 멋지게 보였어요. 특히 방황하던 젊은 시절을 저희 아버지 덕분에 바른 길로 갈 수 있어 지금의 삶을 찾을 수 있었다며 눈물까지 보이며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은 오래도록 제 기억에 남았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친하게 지내는 학생들도 있는데 아버지는 종종 한 제자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고는 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잘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입학했을 때 교장, 교감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셨지. 잘하면 우리 학교에서 대단한 선수가 나올 수 있다고 엄청나게 반가워했어. 그런데 그 애가 중학교 2학년쯤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야. 두 분 다 크게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운영 중이던 사업이 큰 빚을 지면서 굉장히 위태로웠다고 하더구나.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노력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사고를 당하시게 된 거지. 그래서 나이가 엄청 많은 할머니가 아이를 떠맡게 되었는데 보험비로 나온 것도 그동안 빚진 거로 갚고 집도 팔고 뭐도 팔아버리고 나니 그 애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 너도 알다시피 운동이라는 게 완전 재능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분야잖니. 운동마다도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는 예체능을 계속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지. 그래도 아까운 재능 놓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조금씩 도와줬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계속 운동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었는데 그런 게 다 부담스럽게 느껴진 건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스스로 그만두더구나. 자기는 처음부터 운동이 좋아서 한 것도 아니라며 부모님이 재능 있다고 부추겨서 시작한 거라고 미련이 없다고. 그런데 운동할 때 내가 그의 얼굴을 봤거든. 그의 눈에서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봤었기 때문에 그만두지 않도록 말리고 싶었지만 워낙 자신의 의견이 단호하니 차마 그럴 수가 없더구나. 내가 그의 부모님도 아니니 지금 말려서 대학 갈 때까지 평생을 지원하고 챙겨줄 수도 없는 거고. 선생님도 공부로 성공하신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할래요.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진 교사가 되어서 그때 취미로 운동해도 되죠 하는데 마지막으로 운동부실에서 사물함을 정리하면서 우는 소리를 나는 들었단다. 그 후로 할머니를 따라 다른 지역에 멀리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했는데 그 후로 학교도 그만두게 되고 여러 일들이 겹치면서 소식도 알 수 없게 되었어. 지금도 가끔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단다. 어쩌면 내가 더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었지 않을까, 정말 최선을 다해 그 아이를 도왔던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종종 내가 그의 손을 놓친 게 아닐까 후회한단다.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소식이라도 듣고 싶은데 통 연락이 없구나. 한 번쯤 찾아오기라도 하면 좋으련만.
아버지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그 친구가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대신 회비도 내주고 신발도 사주는 등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지만 결국 그만두고 다른 길을 찾아 나서야 했던 마지막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셨죠.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마음에 늘 짐으로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몇 해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시는 아버지가 걱정되어서 저는 본가로 들어갔어요. 대학 입학 이후 쭉 독립해서 살았는데 하나뿐인 자식도 나가 살고 어머니까지 안 계시니 아버지가 많이 외로우실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매우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던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수술에 들어간 후 2주가 채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아버지도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할까봐 제가 곁에 머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퇴직 후 동네에 유아체육관을 차려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 디자인을 전공했고 직접 디자인한 드레스나 정장을 판매하고 생일이나 행사에 필요한 여러 용품을 파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오프라인의 매장을 운영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상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본가에 들어가서 지내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사무실까지 운전해서 30분, 40분 정도 거리였거든요. 그날은 다음날 큰 행사가 있어서 대량 주문을 처리해야 했던 날이라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일찍 저녁을 드신 아버지는 먼저 잠자리에 들어가셨고 저는 새벽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죠. 너무 피곤해서 샤워하자마자 정말 기절할 듯이 자야지 싶었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바로 잠에 들 수가 없더라고요. 한참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늦은 거 간단하게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자자 싶어서 부엌으로 향했어요. 핸드폰은 배터리가 다 되어서 침대 옆에 있는 충전기에 연결해 두고 잠옷을 갈아입고는 부엌에서 라면을 뒤지고 있었는데 뒤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라면을 찾느라 부스거리는 소리라 잘못 들었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창문이 끼익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잠에서 깨셨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순간적으로 일어나셨더라도 왜 이 늦은 시간에 창문을 여시지 하면서 갑자기 등에 소름이 끼쳤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문제가 생겼구나 싶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라면 봉지를 손에 든 채 천천히 고개를 뒤로 돌렸는데 거실의 큰 창으로 웬 시커먼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어두컴컴한 거실에는 부엌 불빛 때문에 희미하게 커다란 형체의 모습이 눈에 보였는데 손에는 커다란 막대기 같은 것이 들고 있었고 끝이 날카로운 데다가 빛이 비칠 때마다 반사되는 것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게 아주 뾰족한 칼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서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한 1, 2초 정도를 손에 라면 봉지를 들고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사람이 너무 놀라니까 진짜 소리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순간 112를 떠올렸는데 하필이면 분신처럼 손에 들고 다니던 핸드폰이 충전하느라 방에 있는 게 생각났어요. 혹시 섣부르게 움직이면 다가와서 저를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방까지 달려갈까 싶었지만 거실을 통과해서 가야 해서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게다가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어 계실 텐데 혹시 내가 방으로 뛰어가는 사이 방향을 틀어 아버지를 해치러 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발밑에 본드라도 붙은 것처럼 그 자리에 못이 박힌 듯 서 있었어요. 그런데 무기를 든 검은 형체의 도둑 역시도 제가 그 자리에 있을지 예상을 못했나 봐요. 뒤를 돌아서 눈이 마주치자마자 깜짝 놀라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고민하는 사이 그쪽도 당황했는지 살짝 뒷걸음질을 치는데 그 순간 걸음이 꼬여 넘어지면서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저금통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쿵 쨍그랑 하는 엄청나게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도둑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깨진 통으로 빠져나오는 동전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제 쪽으로 무기를 향해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살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 소리에 깨신 건지 아버지 방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아버지가 혹시나 잘못될까봐 급하게 나오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아빠, 나오지 마, 도둑이야. 나오면 안 돼, 경찰에 신고해. 정말 살면서 이렇게까지 악을 써본 적이 있나 싶을 만큼 온 힘을 쥐어짜서 소리쳤어요. 얼마나 심하게 소리를 질렀는지 목소리가 다 갈라질 정도였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그 소리에 저를 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뭔가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평소 취미로 하는 검도에서 쓰는 죽도를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빠, 안 돼! 너 누구야? 저는 혹시나 몸싸움이라도 벌어져서 흉기에 아버지가 다칠까봐 더욱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이제 소리를 지르다 못해 울음이 섞여서 거의 울부짖고 있었죠. 하지만 자식을 구하려는 아버지는 죽도를 손에 든 채 거실로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제 앞을 가로막고는 강도를 향해 죽도를 휘두르며 누구냐고 소리를 쳤죠. 여기는 아버지가 맡을 테니까 넌 얼른 밖으로 나가, 얼른! 울고 있는 저를 등 뒤에 숨기면서 아버지는 손으로 현관 쪽을 가리켰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그런지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때 금방이라도 흉기를 휘두를 것 같던 도둑이 갑자기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도저히 예측되지 않아서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던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서 신고하기 위해 제 방으로 뛰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도둑이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넘어질 듯 하면서 뒷걸음질을 치더니 자신이 들어왔던 창문으로 다시 뛰어나가서는 그대로 마당을 가로질러서는 도망을 쳤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때야 안심을 하신 듯 아버지는 죽도를 내려놓으면서 저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너 괜찮아? 어디 다쳤어? 저놈이 혹시 어떻게 했어? 난 괜찮아, 아빠, 괜찮아. 다행히 나한테 아무 해코지도 안 했어. 방에서 나오지 말라니까. 아빠도 참. 아니, 우리 딸이 밖에 도둑이랑 있다고 하는데 아빠가 어떻게 방에만 있냐? 나이 들었어도 네 아빠 운동 가르치던 사람이야. 뭐가 됐든 일단 우리 딸부터 구하고 봐야지. 너야말로 아빠가 도망치라던데 왜 가만히 있었어? 그게 나도 마음 같아서는 바로 방에 들어가서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는데 너무 무서웠나 봐. 진짜 다리가 움직이지를 않더라고. 머리로는 막 달려가야 한다는 걸 아는데 몸이 그대로 얼어붙어서는 꼼짝도 안 했어. 진짜 무슨 일 생기나 싶어서 너무 무서웠어. 흉기까지 들고 있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아빠가 아무리 운동했어도 저렇게 덩치 큰 젊은 남자를 어떻게 감당해. 에헤이, 이 녀석, 네 아빠 아직 멀쩡해. 저 정도 덩치는 충분히 싸워서 이긴다니까. 아이, 거참. 아빠 이제 나이도 생각해야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농담이 나와? 이런 상황일수록 농담을 하는 거지. 그래도 아빠가 이렇게 농담하니까 우리 딸도 금방 이렇게 긴장도 풀고 웃음도 나오잖냐.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가서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하자. 가서 몽타주 같은 것도 그리고 뭐 하면 늦어질 텐데 너 일 마치고 피곤할 거 아냐. 보니까 저 위에 올려진 저금통을 들고 나가려 한 것 같은데 그것마저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으니 크게 잃어버릴 것도 없고. 그래도 지금 바로 가야 하지 않을까? 너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느라 힘들고 게다가 놀라기까지 한 상태에서 무리하면 진짜 쓰러질 수도 있어. 게다가 저렇게 뛰어나가서 신고해도 이미 동네를 빠져나갔을지도 몰라. 오늘은 우선 마음 좀 가라앉히면서 쉬고 내일 아빠랑 같이 자자. 근데 우리 딸 라면 끓이려고? 아니, 아까 저녁도 못 먹고 일하느라 너무 배고파서. 그런데 아빠, 진짜 내일 가도 될까?
그 사람 다시 오면 어떡해. 이렇게 듬직한 아빠가 버티고 있어서 깜짝 놀라서 꼬리가 빠지라 도망친 것 같은데. 아마 오늘 다시 오지는 않을 거야. 무서우면 아빠가 오늘 이 죽도랑 야구 방망이까지 챙겨서 거실에서 잘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아유, 그나저나 일어나서 움직였더니 출출한데 이 라면 아빠 것도 같이 끓여주면 안 되냐? 아빠도 참, 이제 강도 잡기에는 무리라니까. 그래도 또다시 오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아빠 말대로 경찰서는 내일 가요. 우리 아빠 딸내미 지키느라 고생했는데 당연히 라면 끓여드려야지. 조금만 기다려. 내가 엄마 레시피로 콩나물도 넣어서 금방 시원하게 끓여줄게. 그렇게 무리하지 말자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날은 저녁을 든든히 먹고 잠들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려 아버지는 강도가 들어왔던 거실 앞에 침낭을 꺼내서 자리를 잡고 누워 한쪽에는 죽도 다른 쪽에는 야구 방망이를 놓고는 잠이 드셨죠. 그게 든든하게 느껴져서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유쾌한 농담 덕분인지 저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 상태로 잠에 들 수 있었어요. 나이 드신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어서 일부러 본가로 들어온 건데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아버렸네요. 그리고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사무실 직원들에게 사정이 생겨서 오늘은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저 어젯밤 집에 강도가 들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이쪽으로 오세요. 혹시 파란 대문집인가요? 저희가 경찰서에 도착해서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하기도 전에 경찰분이 대뜸 우리 집 주소와 함께 특징을 말하시더라고요. 그냥 강도가 들어서 신고하러 왔다고만 말했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얼굴을 마주보면서 멀뚱멀뚱 경찰분을 바라봤더니 멋쩍은 듯이 웃으시면서 오전에 자신이 그 집에 들어가 강도질 하려고 했다가 제 발로 찾아온 청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아직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도 받기 전이었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찾아와서는 자신이 전날 밤 어떤 집에 들어가 물건과 돈을 훔치려고 했다는군요. 흉기도 가지고 들어갔다면서 직접 들고 갔던 증거품까지 챙겨와서 자수를 하는데 스스로 증거물까지 챙겨서 자수하러 오는 도둑은 처음이라서 저희도 아침부터 아주 당황스러웠어요. 안 그래도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저희가 주소 마치고 댁으로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먼저 찾아와 주셨군요. 그리고 저희는 자수한 범인이 전날 우리가 본 사람과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다렸어요. 잠시 후 경찰분의 안내를 받아서 유리창 너머로 범인의 얼굴을 확인했는데 보자마자 아버지께서 고개를 떨어뜨린 채 탄식을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상황인지를 몰라 옆에서 가만히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나오는 길 아버지께서 경찰분에게 간곡히 부탁하였어요. 제발 그 범인을 한번 만나볼 수 있습니까? 네? 선생님 자택에 침입한 그 친구를요? 네, 제가 아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멀리서라도 좋으니 한 번만 만나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경찰분을 대동하고 아버지는 우리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범인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멀리서부터 아버지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그 범인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시연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가까이 다가가자 범인은 수갑을 찬 채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울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예전 제자였구나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죠. 아마도 범인의 얼굴을 보고 아버지는 바로 자기 제자였다는 것을 알아보고 일부러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았어요. 네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네가 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감히 그런 짓을.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저 때문에. 아니야, 괜찮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 제가 사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그런 몹쓸 짓을 하고 말았어요. 그게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그렇게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나오자마자 얼굴에 흉터를 보고 바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나오는 선생님 얼굴을 보고 다시 겁에 질린 따님 얼굴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 말고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은 죄는 벌 받으면서 반성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어느새 그 친구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으로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오열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우시는 모습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주변의 경찰분들도 다들 고개를 떨군 채 어떤 말도 잊지 못하고 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바로 아버지가 종종 이야기하시던 그 아픈 손가락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렇게 한참을 울던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각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경찰과 검사님에게 간곡히 편지를 썼어요. 부디 선처해달라고요. 전 아버지가 조금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빠, 그래도 우리 집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흉기를 들고 온 사람인데 어떻게 봐달라고 할 수가 있어. 혹시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더 큰 일을 저지를 수도 있으니까 이대로 제대로 된 벌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 네가 그 아이를 잘 몰라서 그래. 그 애가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 데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 애가 내면은 얼마나 착하고 여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버지는 그 애한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번 일은 잠깐의 실수였다고 생각해. 그리고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니. 삶이 그 애를 시험에 들게 했지만 난 아직도 그 아이의 내면에는 올바르게 잘 살고 싶은 바람이 있다고 생각해. 그 애의 눈빛에서 여전히 느낄 수 있었어. 그러니까 그 마음의 불씨가 꺼지기 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구나. 알고 보니 그 친구는 할머니가 암에 걸리면서 큰 빚을 지게 되었는데 은행권에서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었던 상황이라 사채를 이용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종류의 사업체들이 그렇듯이 이자는 말도 안 되게 매일같이 불어갔고 어느새 원금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아무리 일을 해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치료를 받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빚만 잔뜩 껴안게 되었는데 더 이상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사채업자들이 계속해서 돈을 안 갚으면 몸값으로 받겠다며 심한 협박을 한 상태였어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핸드폰 등을 뒤져보니 이자율도 법정 최고치를 한참 넘었고 말도 안 되는 각서에도 서명을 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거기에는 도를 넘은 온갖 협박이 가득했어요. 있는 돈은 전부 빚 갚는 데 써버렸는데 그나마도 늘 부족해서 시달리다 보니 점점 희망을 잃어갔어요. 정말 동전 한 푼이 없어서 라면 하나도 사 먹지 못한 채 이틀을 굶었다고 해요. 사람이 너무 벼랑 끝에 몰리다 보니 결국 나쁜 마음을 먹었는데 마음이 독한 친구는 아니라 막상 집에 들어와서는 거실에 놓여있던 저금통을 훔쳐서 달아나려고 했던 거예요. 고작 그 푼돈을 훔쳐서 달아나려고 했더니 기가 차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동전 몇 개를 훔칠 만큼 생활고가 심했나 싶기도 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온 그 친구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누구인지 알아보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전기기술자로 일하던 시절 작업을 하다가 날카로운 도구 위로 넘어지면서 큰 흉터를 입었거든요. 바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받기는 했지만 당시 돈이 여유롭지 못해서 상처를 회복하는 제대로 된 수술을 받지 못했어요. 응급처치 후 꿰맨 다음 치료를 몇 번 받기는 했지만 그나마도 제대로 받은 게 아니다 보니 이후 눈에 띄는 흉터로 남았죠. 다행히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옅어져서 사람들에게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 흉터를 기억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 역시 졸업하고 15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버지의 흉터를 알아보고는 자신이 힘들었던 시절 도움을 받았던 선생님의 집을 해코지하려고 들어왔던 사실을 깨닫고 줄행랑을 친 거였죠. 사람을 해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냥 식탁에 남은 음식이라도 있거나 아니면 테이블 위에 올려진 현금이라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갔어요. 누구를 해한다거나 공격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몰래 들어가서 아무거나 들고 나오려고 배라도 좀 채울 수 있거나 라면이라도 사 먹을 돈이 있었으면 싶어서. 그러니까 제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나쁜 짓인 것을 분명히 알고도 제 이기심에 제가 돈이 없고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려고 한 것이니까요. 저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 두 분에게 그저 너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제발로 경찰서에 와서 자수를 했으며 악덕 사채업자에게 잘못 걸려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 그리고 아버지의 간곡한 탄원이 영향을 주면서 결국 그 친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비교적 약한 처분을 받았어요. 재판이 모두 마무리되고 나서 그 친구는 정말 죄송했다며 다시 한번 사과를 하기 위해 아버지를 찾아왔더라고요. 저에게도 너무나 죄송하다고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사과했어요. 아버지는 그 친구를 자리에서 일으켜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고 저는 여전히 찝찝한 마음으로 거실에 함께 자리하고 앉았죠.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잘 지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이 그렇지 않네요.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선생님처럼 멋진 사람이 되어서 당당하게 비싼 선물도 사들고 방문하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아유, 이 녀석도 참. 내가 언제 그런 거 바랬니? 나는 그저 네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만 바랬단다. 고등학교 때 이야기는 나중에 들었다. 내가 뭐라도 나서서 도와주고 싶었는데 이미 너는 학교도 그만두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구나. 미안하다. 아니요. 선생님이 미안하실 거 하나 없습니다. 그냥 운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그 이후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더군요. 어디를 가더라도 좋은 글씨처럼 꼬리표가 따라붙어서 동네에서는 아르바이트도 편하게 할 수 없었어요.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일 이후에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게 많이 힘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할머니 병원이 이 근처라 우연히 이쪽으로 이사를 왔다가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네요. 더 이상 운동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공부를 시작했다고 해요. 중학교 졸업 전까지 책만 파고들면서 그동안 운동을 하면서 놓친 부분을 따라잡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할머니를 따라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로 옮기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아주 먼 고등학교라서 소식을 듣기가 쉽지 않았죠. 그런데 그 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남았을 때쯤 아버지는 우연히 그 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정근을 오면서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해요. 중학생 시절에도 학교에서 누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놀림을 당하면 참지 않았던 친구였다고 해요. 저희 아버지처럼 의협심이 강하고
남을 돕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던 아이였다네요. 그 착한 심성 때문에도 아버지는 그 친구에게 더 정을 주었어요.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다고 했죠. 고등학교에 진학 후 공부만 하던 그 아이는 같은 반에 지적장애를 가진 동급생을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괜히 따돌리고 은근히 괴롭히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짝을 지어서 해야 하는 과제가 있으면 항상 자신이 먼저 나서서 그 아이의 짝꿍이 되어주었어요. 학교에서 자리를 바꿀 때도 모두가 피하는 그 아이 옆자리를 자기는 일부러 나서서 다른 친구들이랑 바꿔서까지 옆에 앉았죠. 어린 동생이 생긴 마음으로 그 아이를 챙겨줬다고 해요. 공부할 때, 숙제할 때, 밥을 먹을 때도 단짝처럼 붙어 다녔죠. 야구를 그만둔 후 공만 봐도 가슴이 콕콕 찌르는 상처 때문에 2번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공 던지기를 좋아하는 그 아이를 위해서 다시 공을 잡고 주고받으면서 놀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공을 던졌는데 그만 힘 조절을 잘못해서 세게 날아가 버렸어요. 차라리 엉뚱한 데로 날아가면 좋았겠지만 상대편 아이의 몸에 제대로 맞아버렸고 생각보다 세게 맞은 상태라 피멍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약국에서 멍에 잘 듣는다는 약까지 사서 손에 쥐어주고는 그날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날 발생했어요. 학교에 도착한 그 애는 교무실도 아닌 교장실로 당장 오라는 선생님의 성화에 바로 달려갔어요. 갔더니 거기에는 장애인 친구와 그 어머니가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 어머니는 잔뜩 성이 난 얼굴로 다짜고짜 네가 우리의 몸에 공을 던졌냐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 친구는 얼떨떨한 얼굴로 실수였다고 같이 놀다가 그런 거라고 답을 했죠. 얘 맞아? 얘가 너한테 야구공 던졌어? 너 부모님도 안 계신다며? 생활도 어렵다더니 우리 애한테 돈 뺏을 목적으로 그랬던 거야? 응? 우리 애 이렇게 때려서 돈 뺏으려고 했어? 얘가 이런 거 말 못하는 거 아니까 그래서 그랬냐고 말해봐. 집에서 잠옷을 입자 드러난 팔의 멍을 보고 엄마는 상황을 물어봤고 지적장애였던 아이는 학교 끝나고 같은 반 친구 이름을 이야기하며 그 애가 자신에게 공을 던져서 팔에 맞아 다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공을 던져서 자기 몸에 맞은 건 사실이니까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그냥 같이 놀다가 다친 것뿐이라고 애써 해명을 했지만 그 엄마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집안은 꽤 돈도 많고 지역 내에서는 오랫동안 재력과 명망 있는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 내는 기부금은 물론 각종 행사에 앞장서는 분이라 선생님들도 다들 눈치를 보고 있었다고 해요. 결국 학폭위를 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어요. 순식간에 동네에는 장애가 있는 동급생을 폭행했다는 소문이 퍼졌고 더 이상 학교에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어 반강제로 자퇴하게 되면서 상황은 일단락되었어요. 동네에도 온통 소문이 퍼져서 어디를 가도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느껴야만 했죠. 그렇게 제대로 된 일자리도 구할 수 없고 결국 사람들 시선을 피하면서 돈이 될 만한 일을 찾다 보니 클럽, 술집 등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중퇴에 아프신 할머니, 할 줄 아는 기술도 하나 없이 매일 하루 벌어서는 삶의 연속에서 미래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나마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를 위해서 그동안 애써왔는데 세상을 떠나시고 나니 자포자기하는 심정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감옥에 가기를 바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당장은 밥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는 한참 이야기를 들은 후 곰곰이 생각에 빠졌어요. 그리고 직접 끓인 찌개와 밥으로 든든하게 한 끼를 만들어 먹이고는 청년을 돌려보냈어요. 그 친구가 돌아간 후 아버지는 진지하게 저를 다시 부르시더니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기 혹시 나도 이런 부탁 너한테 하는 게 마음이 무겁기는 하지만 혹시 너희 회사에서 저 친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우리 회사? 그래.
너희 회사에 힘쓸 일이 많아서 남자 직원을 하나 구해야겠다고 했었잖니. 저 친구가 운동부 출신이라서 힘쓰는 것만큼은 자신 있을 거다. 아빠, 그래도 어떻게 우리 집에 도둑질하러 온 사람을... 내가 쟤를 알아서 그래. 정말 내면은 착하고 좋은 아이다. 지금 우리가 기회를 주지 않으면 저 애는 또 세상에 나가서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올바른 길을 잘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 너에게 많이 어려운 부탁인 거 안다. 염치 없지만 이 아빠를 봐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줄 순 없겠니? 만약에 조금이라도 불성실하거나 네 마음에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바로 그만두게 할게. 그러니까 아빠 믿고 딱 한 번만 기회를 줘보면 안 될까? 아빠가 너무 간절히 부탁하니 차마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에 범죄를 저지르러 온 사람을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직원으로 써야 한다니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아까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남을 도우려고 했을 뿐인데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나쁜 사람으로 몰린 것이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확실한 아버지를 한 번만 믿어보기로 했어요. 혹시나 같은 사무실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질까봐 어떤 사연으로 함께 일하게 되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가 교사 시절 알던 학생이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부탁해 잠깐 근무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죠. 사무실은 우리 동네에서 운전해서 가야 하는 거리라 저는 아침마다 그 친구를 태워서 사무실로 같이 출근했어요. 그리고 출근하는 동안 그 애는 단 한 번도 1분 1초도 늦은 적이 없어요. 날씨가 아무리 좋지 않은 날에도 정확한 시간에 나와서 기다리더라고요. 솔직히 그렇게 성실한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도 정말 성실하게 잘하더라고요. 이전에 운동부도 했었고 이후에도 계속 힘쓰는 일을 많이 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무거운 짐도 거뜬하게 들어옮겼어요. 그동안 여자 직원들이 서너 명이 붙어서 옮기던 짐들을 그 친구는 번쩍 들어서는 가볍게 옮겨두더라고요. 덕분에 번거롭고 오래 걸리던 일들도 훨씬 빠르게 끝낼 수 있었어요. 성격도 착하고 좋아서 사무실 직원들이랑도 금방 친해졌어요. 자기가 막내라면서 굳은 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먼저 하고 제 일이 아닌 부분도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발빠르게 나섰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커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바로 내보내야지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봤는데 오히려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들어온 이후로 모든 업무가 한결 간편해졌어요.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퇴근하는 길 차 안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아이디어 하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사무실 아래층이 창고로만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데 혹시 스튜디오로 쓰실 생각은 없나요? 지금 하는 것처럼 의상이랑 용품 대여해주고 공간도 예쁘게 꾸며서 사진까지 찍을 수 있게 하면 많이들 찾아오실 것 같은데 진짜 파티도 할 수 있게 몇 시간씩 대여도 해주고 사진작가분이랑 촬영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인기 만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택배로 물건을 보내니까 기간이 촉박한 분들은 주문을 망설이시는데 당일에 퀵 서비스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면 더 많은 고객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오토바이 배달을 해서 혹시 퀵 서비스 업체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면 제가 직접 배송도 가능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당일 배송은 제가 최근 들어 계속 고민하던 부분이었는데 사실 퀵 서비스 업체를 알아보면서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배달을 해주겠다고 하니 한번 시작해볼까 싶었어요. 또 최근 많은 분이 스튜디오에서 옛날 교복이나 한복 혹은 레트로 스타일의 다양한 의상들을 입고 촬영하는 것을 즐기는 추세이기 때문에 컨셉에 맞는 의상을 빌려주고 공간을 대여하는 건 역시 좋은 생각이다 싶었죠. 그래서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저렴한 오토바이를 한 대 구입하고 당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공지를 올렸어요. 당일 배송이 들어오면 거기에 추가된 금액은
그 친구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창고로 쓰던 아래층 공간을 정리해서 스튜디오로 바꿨어요. 홈페이지에 공간 대여를 시작한다고 사진도 멋지게 찍어서 게시했는데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약을 시작하자마자 다들 이런 공간을 찾고 있었다면서 앞다퉈 문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와서 구경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수입이 또 다른 매출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특히 결혼 전 드레스와 왕관을 쓰고 사진을 남기고 파티를 즐기기 위해 많은 예비 신부와 친구들이 예약을 요청했어요. 게다가 당일 배송 서비스 역시 그 친구의 말처럼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었어요. 갑작스럽게 행사가 생기거나 혹은 다른 업체에서 물건이 잘못 배송되는 등의 문제로 급하게 의상과 파티용품이 필요한 분들이 계속해서 연락을 주셨거든요. 그 친구의 훌륭한 아이디어 덕분에 우리 회사는 건물의 다른 층을 사서 또 다른 스튜디오를 만들 정도로 매출이 상승했어요. 이게 모두 그 친구의 아이디어 덕분이라고 말하자 아버지 역시도 굉장히 뿌듯해했는데요. 이제는 정직원으로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그 친구는 최근 자신처럼 부모님 없이 지내는 아이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기부도 하고 교육 봉사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그 친구를 보며 사람은 변화할 수 있구나를 깨닫고 청소년 시설에 기부를 시작했는데요. 저에게도 우리 회사에도 좋은 영향을 준 그 친구에게 참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전의 모습을 떠올리며 제자를 믿어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위해 노력한 아버지에게도 정말 존경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